네, 지금 그 녹화하고 있는 이 날은요, 추석 이틀, 추석 연휴 끝나고 이틀 뒤, 수요일입니다. 올 추석이 또 그 태풍이 지나간 끝이어가지고, 네. 물론 이제 수해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지금 걱정이 크시겠지만은, 일단 그 달이 굉장히 크고 하늘이 맑았어요. 그렇죠. 네. 요번에 무슨 100년 만에 또 큰 달이라 그래서 네. 그걸 또 찍어서 뭐 전해줬더니 서울은 그날 흐렸나 봐요. 네네. 근데 저가 있는 쪽은 달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서 보냈더니 그거 보고 네. 달한테 소원 빌었다고 네. 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크고 맑은 달이 모든 분들한테 다 희망이 되고 좋은 소식이면 좋겠는데, 네. 일부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빨리 복구가 돼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영상 이제 이렇게 준비해 줬어요. 영화 오마주와 답심리 촬영소 고개 이야기를 네.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살았던 이제 그 장안동에서는 그 답심리 고개라고 일명 불리우는 네. 이제 전농동 고개, 답심리 고개가 이제 이 장안동 쪽으로 이제 오는 방향에 있는데, 네. 이 장안동이 워낙에 이 그 중당천변이랑 그 지대가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지대가 낮거든요. 그래서 자주 뭐 그 84년도에도 한번 무릎까지, 아이고, 침수가 됐군요. 예, 그것도 집이 침수가 됐다면은 그 정도는 그런가 보다 할 텐데, 골목길 있잖아요. 네. 그게 무릎까지 찰 정도니까 상당히 많이 왔죠. 그래서 그렇게 장안동은 되게 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안동 쪽으로 오는 두 개의 이 큰 고개, 답심리, 그리고 이 전농동 고개가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지금도 명칭이 저도 참 늘 신기해서 엄마한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왜 저기를 촬영소라고 할까? 네, 버스 타고 다니든 아니면은 네. 그 하든 이제 버스에서 나오는 네. 이제 그 정거장명이나 그것도 촬영소라 가지고 두리번거리면 뭐 보이지도 않아요. 네, 특별히. 아무것도 없는데 네. 촬영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지금도 그 명칭이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기해서 한번 찾아가 볼 수는 없었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가 본 거는 그 동답초등학교라고 이제 있는데, 그 학교 자리가 예전에 그러니까 촬영을 했던 이제 영화 촬영장이 있었다는 이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 영화 이야기를 오늘은 좀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그 답심리라고 하는 명칭에 이제 두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네. 답심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면 대략 10km 그러니까는 이제 정도니까, 어디서부터냐면 대략 그 이 동대문에서 한 10km 정도 반경, 뭐 이런 정도의, 정확히 킬로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심리가 이제 4km니까 이 동대문 정도에서는 그 정도가 4km 정도 이제 거리에 왕심리, 네. 또 답심리, 뭐 이런 명칭이 그러니까요. 이제 조선 초기에 그러고 보니까 심리 그렇게 붙은 데가 많아요. 네, 있어요, 끝에. 그리고 또 그런 지명을 가진 동네는 이상하게 끝에 동으로 안 끝나고, 네. 뭐 청량리라든지 우리 마물이라든지 이런 리자로 끝나는 옛 지명을 계속 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되게 특이해서 네. 명칭을 좀 찾아다 보니까, 조선 태조 때 이 한양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 이제 도성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것을 굉장히 고민했던 이제 태조와 그의 이제 왕사라고 하는 스승님, 왕의 스승님인 무학대사가 굉장히 고민하다가 무학대사가 생각했던 곳은 인왕산 밑이었고, 이제 정도전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조선의 네. 건창했던 정도전은 유학자죠. 예. 그분은 이제 지금 현재 청와대 밑에 있는 경복궁 자리, 그 두 군데를 가지고 이제 되게 경합을 했는데, 스토리 속에는 뭐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저런 미련한 무학이
와 관련된 이야기도 많고 또 무학대사와 관련된 뭐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이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좀 재미있는 무학가 이야기인데요. 이성계를 한번 해보시죠. 화면 속에 네. 이성계가 있으니까. 허허, 스님, 내가 보기에 스님은 마치 돼지처럼 보입니다. 무학대사가 하기를 제가 보기에는 이 상감마마는 부처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태조가 다시 네. 아니 스님, 내가 스님을 돼지라고 놀리면 스님도 나를 무어라 흉보셔야 재미가 있지. 나를 부처라고 하니 재미없지 않습니까? 끌끌끌. 네. 무학대사가 하는 말이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입니다. 네, 이거 예. 많이 써먹죠. 예, 이 얘기 정말 선문답 같이 이제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 뭐 이런 무학대사와 태조의 일화를 아마도 많이 아실 건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답심리라 하면 이 동대문으로 알려진 흥인지문에서 심리 정도, 대략 4km 정도 떨어진 곳.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보니 정말 동대문에서 네. 답심리까지가 4km더라고요. 또 근데 왕십리에서도 또 4km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봐서는 이게 그 대략적으로 궁궐이 될 곳은 네. 지금 너가 서 있는 이곳에서 네. 심리 떨어진 곳이다. 그곳에 이제 그 한양 너희가 생각하는 수도를 정하는 게 좋겠다. 저 답자가 논할 때, 논답할 때 그 답자인가요? 그렇죠. 맞나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심리를 가라. 뭐 이런 의미로 명칭이 이제 계속 변하고 변화해서 답심리라는 명칭으로 이제 고정화가 됐는데요. 이 답심리동에는 특이하게도 5개 동이 포함이 돼 있고 이 답심리라고 지금 아까 지금 그거 궁금해 하셨는데 요 심리라고 처음에는 불리우다가 이것이 열십자로 또 바뀌게 돼서 답심리로 변경이 돼서 대략적으로 이제 심리 떨어진 곳.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왕심리나 답심리나 네. 그 명칭의 원이 딱 정확하게 초기에 무학대사와 태조의 일하다 네. 이렇게 된 기록이 있기는 하나 네. 그것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는 뭐 이것이다라고 정해진 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 답심리였으면은 네네. 만약 그러니까 답심리가 안 되고 답심리라고 불렸으면은 네. 중랑구하고 비슷한 그 되게 중량구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 같지. 답심리? 답심리? 이러면서 하다가 변화진 네네네. 네, 그런 명칭인데 중량구도 량인 줄 아는 사람 많아요. 명량처럼. 그렇죠. 사실 명량은 명랑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고. 네. 네. 노량 뭐 이런 네. 것처럼 그래서 청량도 청랑 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이 되게 네, 많죠. 그렇죠. 명칭이. 그리고 중량에 대한 그 관련된 자료는 중랑구가 처음에 생긴 중랑천과 관련해서 명칭이 지도에서 어떤 거는 중량으로 표기된 것도 있고 중랑으로 표기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마을 미디어번 장소가 면목동에 있다는 건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면목동에도 이 명칭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마누라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그러니까, 동네다. 옛날에 그랬다면서요. 예. 그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길 자체가 흙바닥이고 흙길이 많아서 되게 불편하다. 그리고 먼지가 많이 일어서 이 장화가 필수품이다. 이런 문제인데 이게 답심리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는 답심리는 제가 봐서는 이 명칭이 굉장히 오래된 명칭이잖아요. 네. 최소 뭐 500년 이상의 그 명칭일 것 같은데 이미 여기는 예전에 왕이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왕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 백성들은 따라서 잘 해라. 이러면서 동쪽에 왕이 지었던 그런 농사를 지내는 곳이 있었던 동네 이런 의미로 불리우는 게 맞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니까 답심리나 어떻게 보면은 이쪽 우리가 살고 있는 면목동이나 별다를 건 없는 것 같다. 그냥 결국은 한양도성에서 봤을 때는 성의 바깥에 한 심리, 성저 심리에 해당하는 그냥 동쪽의 넓은 땅이다.
뭐 이런 정도의 조선시대의 인식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정도로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예. 그래도 도성 근처에 이렇게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있다는 거 보면은 그래도 그 나름 세력 있는 양반이나 그쪽에서 다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뭐 땅에 대해서는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 그 서울이 일제 강점기 즈음에서 조금 더 팽창되면서 고기 청계천 즈음이나 아니면은 그런 좀 언저리 어떻게 보면 한양도성에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뭐 왕십리 뭐 일명 똥파리라고 불리우는데 뭐 그런 식의 그 변두리 동네 일명 그쪽으로 빨리 자리를 잡았는지 그쪽에 그 원노시 그러니까 그 중앙에 있던 사람들이 빨리빨리 이사를 와서 그런지 답심리는 1동부터 5동까지 굉장히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가 현재는 이제 인구가 줄고 그리고 아파트화가 되면서 이제 1, 2동 정도의 규모로 줄어져서 현재는 인구는 많이 줄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답심리의 그 촬영소 고개와 촬영소의 흔적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라고 하는 그 산업이 지금은 뭐 OTT, 넷플릭스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번엔 디즈니까지. 뭐 큰 뭐 쿠팡 쪽에서도 그렇고 뭐 이제는 안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OTT의 그 적은 OTT를 이길 수 있는 적은 누구와의 싸움이냐면 잠과의 싸움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예, 잠을 자는 시간을 줄여서 OTT를 보느냐 할 정도로 예전에는 아니면 유튜브에서 짧은 다이제스트 5분짜리를 보거나 네 예전에는 저희가 영화관을 꼭 가봐야지만 좀 뭘 본 것 같은 어차피 영상 매체가 시작을 한 건 영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영화관에서 보다가 TV가 나오면서 비로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했지. 영화가 오락으로 접할 수 있는 그 매체 중에서는 가장 최초이고 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큰 그 수단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영화라고 하는 곳을 가능케 하는 곳은 영화관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관이 지금 거의 대형 이제 스크린을 한꺼번에 막 그들이 잠식을 할 정도로 이제는 영화를 찍는 것보다 배급이 더 중요해서 그 배급관을 가진 대형 뭐 대기업들을 잡지 못하면 영화 시장을 뭐 그 관객들을 불러들일 수가 없는 그러면 반대로 관객들은 또 얼마나 불편해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절대 볼 수 없고 그 영화관에서 틀어주는 영화를 내가 골라봐야 되는 그런 형국이 계속 지속되면서 이 영화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뭐 1000만 관객이다 그러면 뭐 당연히 가서 봐주기도 하고 또 입소문으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기도 하는 뭐 그런 형국이 됐었던 게 아마 코로나 이전이라면 코로나를 겪은 지금 3개년 그러니까 3년차 4년차 정도에 들었으면서부터는 영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꼭 가서 영화를 보는가 는 거는 아닌 걸로.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정말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스스로 보는 방향으로 바뀐 뭐 정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게 상상도 못할 상황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이 답심리 촬영소라고 하는 곳은 영화를 직접 찍었던 그러니까 이 촬영도 하고 그 외에 배우들이 쉬기도 하고 또 그 외에 편집 작업이니 너무나 많은 산업이 영화는 정말 다 들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까지 이제 있었던 대략적으로는 한 10년 그러니까 단순한 가량. 세트가 아니고 편집하는 그런 이제 그 작업까지 다 했던 공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거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촬영소 하면 흔히 그 세트나 아니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거잖아요. 그 막 민속촌 같이 막 그 초가집 늘어선 거 하나에 그리고 그 가게들 늘어선 그러니까
판자로 딱 합판으로 돼가지고 그렇죠. 겉에서면 그럴싸한데 뒤에는 그 판때기 하나 없는 세워지는 거. 그런 거 예. 세트를 생각을 하는데 네. 종합적인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멀티 뭐 요즘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어떤 네. 그러니까 역할을 영화를 했다는 전체를 거예요?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인데 네. 이거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영화 시장이 그만큼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성이 그리고 네. 영화 산업이 막 완전히 굉장히 뭐랄까 전성기를 이루기 위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전성기의 영화 60년대 영화라고 하는 것을 이쪽 답심리 쪽에 그 천령소라고 하는 의미로 만든 분이 여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여성분이 또 특이한 게 우리 홍상수 감독님이라고 되게 유명한 지금 현존하는 감독님의 어머니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럼 홍상수 감독의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것을 만들었느냐 천령소를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이 어머니가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홍상수 감독의 어머니였던 이 분이 이 영화 답심리 촬영소를 만들면서 대략 10년가량만 여기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지금 남양주 쪽으로 이제 촬영소가 이전을 해버리고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흔적으로 이제 동답초등학교와 그 체육관이 있는데 그 체육관 옆에다가 예전에는 체육관 옆에 조그만한 시설에다가 작은 전시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아주 큰 규모로 동대문구 영화의 거리 뭐 네. 이런 식의 그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이제 최근에 방영되고 여기 날짜도 보면 되게 최근이잖아요. 2022년 예, 5월이네요. 일명 네. 한국판 시네마 천국이라고 불리우고 영화 제목은 오마주라고 하는 제목이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화면에 그 왼쪽에 그 오마주라고 하는 그 영화의 포스터고요. 네. 포스터에 이제 그 사진 장면 몇 개를 제가 이제 화면에 담아봤는데 지금 보시면 이 오마주 속에 옛날 카메라를 들고 계시는 분이 여자 감독님이세요. 그리고 여자 감독님이 찍은 영화를 이제 오른편에 계시는 여성 감독님이 이제 그 음성 부분이 예전에 손실이 되고 아이고. 이제 없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내용이 좀 옳지 않다. 그러니까 뭐 여성이 아이. 담배 피는 모습이라든지 네네, 잘려나간, 아니면 네, 심의로. 조금 그래서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일명 심의에 걸려서 네. 뭐 영화의 일부가 뭐 아예 없어졌다든지 네, 유출됐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여성 감독이 알다시피 요즘에 뭐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도 우리나라 감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저예산의 여성 감독들이 지금도 뭐 이렇게 뭐 편하게 무슨 작업을 뭐 후원을 받아서 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 영화를 찍었던 이 여성 감독이 이제 이 일명 의미 있는 알바를 맡게 돼요. 이제 그 영화위원회 쪽에서 이 60년대 영화를 이제 그러니까 촬영된 영화지만 그거에 뭐 분실되고 이런 그 여성 감독의 의미를 담아서 영화를 이제 내보낼 건데 중간에 어떤 부분이 음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도 좀 입혀주고 일부 전체적으로 조금 영화를 조금 더 좋게 편집을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제안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감독이 이 영화 속에 관련된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잘려진 그 영화 필름을 찾아서 그것을 일부 이어서 방영하는 장면까지. 그러면서 그 오마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여성 영화 감독의 이야기를 이제 60년과 지금 2022년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네. 근데 그 영화 감독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오마주라는 영화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오늘 좀
답심리 촬영소 네. 이야기를 같이 이제 섞어서 해보려고 합니다.